16.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에 관한 정체성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 정체성 감각은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면의 에고의 영향력으로부터 받은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여러분의 에고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 감각 이상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에고가 만든 정체성 감각에 도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앞에서 설명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흑백 논리 사고방식은 두려움에 호소하고 모호한 사고방식은 자만심에 호소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사고 이면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 상태와 인식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근본적인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가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여러분의 사고체계와 세계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고 진실이며 타당하고 완전하며 어쩌면 틀릴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흑백 사고와 모호한 사고방식 이면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안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고체계와 마음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에고의 최악의 두려움은 틀렸다고 판명되는 두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에고는 특정한 사고체계를 포함해서 삶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 상태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에고는 여러분을 멘탈박스에 가둬놓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멘탈박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세계관이나 사고체계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명되고 이를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 세계관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고가 결코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자신의 세계관이 틀렸다고 판명되는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잘못되었고 삶을 인식하는 필터를 구성하는 세계관과 사고 체계의 어떤 측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가진 영향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고 체계와 같은 외적인 것들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명되면 여러분이 틀렸음이 증명된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흑백 논리 사고방식인지 모호한 사고방식인지의 요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흑백 논리 사고방식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사고체계의 어떤 측면이 틀렸다고 판명되면 즉각 그 사고체계가 규정하는 최악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근본주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구가 문자적인 성서 해석으로 정의된 6,000년보다 오래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틀릴 리가 없는 혹은 적어도 여러분의 사고체계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위로서 안전하다고 입증된 아이디어를 제외한 어떤 아이디어에도 굳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꽤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많은 지적인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이 두려움 기반의 접근법을 비웃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도 똑같이 닫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자만심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지적인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질 우주를 넘어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환영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마치 그들의 전반적인 세계관이나 정체성 감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동료 지식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직업적인 평판, 직업이나 연구 보조금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짜 골수 물질주의자가 아니라면 과학 커뮤니티에서 잘 어울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모임에 들어가 물질 현상은 비물질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주의 교회에 들어가 성서는 절대적인 신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오래된 세계관이 잘못되었다고 판명되면 최악의 두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계속 닫혀있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거나 지상의 물질주의 하늘로부터 금지당할 것입니다. 만일 에고가 여러분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에고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에고는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왜 아직도 동굴 인간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마음 상태에 대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정체성 감각을 주지만 이 정체성 감각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동굴 거주자였던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당면했던 상황과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기반한 마음 상태를 창조했습니다. 일단 그런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폐쇄적인 멘탈 박스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마음 상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인식에 의문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그냥 동굴 거주자라는 마음 상태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신들을 동굴 인간에 지나지 않다고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간단한 대답은 우리는 아직도 동굴 속에 살면서 자신을 동굴 거주자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동굴 거주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굴 거주자들의 마음 상태를 넘어서게 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나는 그것을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인 호기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또한 그것을 삶을 향해 열려있는 경향성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진보를 이끈 것이 우리의 직관적인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우리가 감각이 감지하거나 지성이 가늠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보거나 알게 해줍니다. 직관은 우리가 마음 상태 이상이며 삶에 대한 신념 이상이고 심지어 삶에 대한 인식 이상임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동굴 거주자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삶에 대한 이해력을 확장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특정한 멘탈 박스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 박스가 구축된 신념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사고 체계의 특정한 측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틀림없고 여러분에게 허용된 모든 지식을 제공하거나 그 안에 모든 지식이 있다고 믿도록 성장했다면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의심하는 일은 잠재적으로 아주 무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사고 체계를 의심하려면 기꺼이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틀렸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고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에고는 이것이 여러분의 안전도 위협한다고 믿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므로 여러분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체계에 의문을 갖게 해주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려면 여러분은 직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념 이상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자만심에게 지배당하는 마음의 틀에서 사랑과 호기심이 지배하는 마음 틀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진보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지만 진보의 결정적인 요인은 기꺼이 현재의 멘탈 박스를 넘어선 질문을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기반은 우리의 현재 멘탈 박스가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음을 기꺼이 고려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틀렸음을 밝힐 수 있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틀렸음을 입증할 때 진보에 열려 있게 됩니다. 기꺼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현재의 정신적인 감옥에 무기한 체류하도록 선고합니다. 우리의 신념 중 하나가 틀렸다고 입증되면 우리가 정말로 틀렸다고 증명되는 것인가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제한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이 틀렸다고 증명되면 우리는 즉각 삶에 대한 더 높은 이해에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을까요? 500년 전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 인구가 더 이상 농경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자원으로는 그들 모두가 생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은 인구 통계학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해서 가용자원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성 유입. 유럽의 잉여 인구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집단 이주. 문제는 이 세 가지 해결책이 모두 가톨릭 교리와 지구가 평평하다는 세계관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중세인들의 마음 상태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고체계는 봉건제도를 옹호했고 혁신도 막았습니다. 평평한 지구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유럽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불가피한 결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제도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후 질병, 기근, 전쟁과 같은 선량한 노인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전염병, 기아,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은 더 이상 주문이 통하지 않아 낡은 세계관의 의문이 제기될 때까지 인구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시켰습니다. 마침내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봉건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상당한 잉여 인구를 흡수하는 새로운 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빠른 전환을 보았습니다. 낡은 사고 체계가 의심받고 틀렸다고 증명되었다는 사실에서 실제로 손해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봉건제도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손해였습니다. 왕의 기존 파워 엘리트들, 그리고 절대적인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나 인류에게 손해였습니까? 내 생각에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집단적인 관계에서 깨어나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